네, 정시데스크 큐시트 이렇게 채워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와대부터 가보겠습니다.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방안을 밝힌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도 대북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어제 오전 6시 45분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중 보고가 되었는데요. 어제 CNN과의 인터뷰 때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도 북한을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시킬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NSC를 소집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IR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동해 최전방에서 현무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뒤였는데요. 하지만 현무미사일 2발 중 1발은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발사 직후 몇 초 만에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일본을 넘겨 북태평양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의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고영환 부원장,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꿈쩍 않고 별로 응답을 않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미사일을 쏴버렸는데 이거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무성 성명이나 아태 성명에서 나온 것처럼 네. 속도전을 벌려서 빨리빨리 핵과 미사일을 보유해서 실전 배치하겠다는 그 의도를 계속해서 밝히는 거고 그 의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고 뭐 오늘 택의를 한 것은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무력 시위, 거부 반응. 우리는 너네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커진다. 이런 그런 반발을 보여주는 그런 무력 시위성 더 발사라고 빨리 봅니다. 우리는 핵무기 갖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렇죠. 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북한이 그런데 미국을 자극했던 게 자, 우리가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또 괌을 넘어갈 만큼 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17일 전에 쐈던 것보다 1000km 정도를 더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상 각도로 쏜 거 중에는 가장 긴 거리를 날았다. 이게 합참의 발표입니다. 3700km를 갔는데 괌까지의 거리가 3500km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괌까지 가고도 남는 거리를 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당 창건일 이전에 당 창건일 즈음을 해서 뭔가 추가 도발이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영환 부원장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합참이 분석하기로는 이번 발사한 미사일이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화성 12형이 중장거리라서 한 2,500km에서 5,000km 사거리를 두고 있다는데 이번에는 3,700km를 날려보냈거든요. 이거 거리상으로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 거리상으로는 지난 8월 9일 날에 자기네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괌선 포위 사격을 네 군데다 하겠다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태도를 보아가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유엔 결의가 나왔고 미국이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괌에다 대고 쏘진 못하고 괌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일본 쪽 북태평양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문제는 일본도 사실은 그것을 요격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은 지금 SM-3라는 거가 이제 한 500km까지 상공으로 지나가는 걸 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SM-3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은 지금 1000km 상공으로 지나가는 어쇼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도 정말 이번에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좀 느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환 부원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도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고 일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자, 일본 니시무라 키니치 일본 군사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말하기를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자, 북한의 미사일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높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미사일을 요격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밖에 없고요. 사실 일본도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SM-3도 없고 그래서 참 우리도 할 일이 참 많고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두 번이나 지금 미사일을 자기네 머리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본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일본 언론이 우리 언론보다 더 할 정도로 이제 계속 속보를 내보내고 그리고 홋카이도 같은 12곳에는 대피까지 당부를 했는데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하자마자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단호한 얘기를 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한다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강한 얘기까지 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영토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일본 그 정부를 비롯해서 아베 총리는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북한의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더구나 더 불안한 거는 북한 김정은의 속셈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겠죠. 자, 강병규 기자, 이거 김정은 마이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김정일과 김정은의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먼저 김정일은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도발을 하는데 김정은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김정일은 핵실험이나 이런 도발을 주로 월요일 날 좀 전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일단 그런 공식이 전혀 들어맞지가 않고 있고요. 일단 김정일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쏠 때 이제 국제 해사기구라든지 뭐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그러니까 뱃길과 비행기길 이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들의 사전에 이제 예고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사일 쏠 거다. 그런데 김정은은 사실 그런 좀 모양새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긴급하게 좀 도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뭐 핵실험이랑 뭐 미사일을 이용해서 도발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뭐 둘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김정은이 지금 뭐 어떤 규칙을 깨고 이렇게 뭐 무규칙적으로 일단 부규칙적으로 이제 도발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핵무기 완성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오직 달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전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영환 부원장께 한번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버지 김정은은 그나마 좀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들 김정은은 정말 천방지축 예측 불허다 이렇게들 평가들을 합니다. 왜 둘이 이렇게 틀린 걸까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이제 방금 강 기자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카오라고 이제 국제 민영항공기구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길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고 나한테 그러겠냐. 정말 천방지축 예측 불허의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김정일은 그래도 조금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이것이 어떤 반발을 불러올까는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은 정말 자기가 향한 목표를 향해서 핵과 ICBM을 가져서 미국을 협박을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겠다는 그 모든 것에 지금 국가적 힘을 몰아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 네. 정말 많이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고모부 장성택도 고사포로 사격을 해가지고 뭐 총살을 시켰다 하고 그 많은 사람 현영철까지도 그 숙청을 했는데 이런 통치 스타일이 지금 핵 개발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고 보니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일하던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조금 우습게 듣는 듯한 느낌을 보이니까 이 장성택이나 현영철 같은 사람들을 잡음으로써 자기의 유일지배 체제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공포정치로서 자기 지위를 잡았고 유일지배 체제가 지금 섰다고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의 그 어떤 스타일이
핵과 미사일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집행하고야만. 그 전에 김일성 가계의 집안 사람을 죽인 할아버지도 안 했고 아버지 김정일도 그런 건 안 했고 네, 네. 지금 손주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참혹한 성품이 또 이런 데도 나타날 수 있겠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근데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 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딱 6분 만에 네. 대응 사격 실험에 나섰는데 근데 체면을 구겼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마도 이제 현무 2A가 실전 배치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응 사격으로 2발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몇 초 만에 바다로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합참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발은 표적에 명중했다. 그런데 한 발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낙하의 원인을 분석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원인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발사 화면이거든요. 지금 이 미사일 2발 중에 한 발이 수초 만에 저 앞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일단 원인을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탄체를 회수하고 또 동일 생산 계열의 이 미사일을 다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쏘아봄으로써 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군은 현무2 미사일 발사 실험 중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 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실패했지만 실패 사실을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했다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고영한 부원님, 이거 북한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북한은 또 이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정말 군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제 실패가 많을 때 우리가 사실 상당히 좀 평가 그렇죠. 절하고 기술이 그래서 낙후돼 기술이 있다, 막 낙후돼 이렇게 좀 깔봤지 근데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발을 쐈는데 한 발이 떨어졌던 건 확률 50%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훈련 상황이고 모의 실험인지도 그렇지 실제 상황에서 2발 중 한 발이 안 나가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좀 원인을 좀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급히 NSC를 소집했는데 문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 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고영한 부원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11번째 도발이었습니다. 6차 핵실험 포함해서 10번의 미사일 도발. 이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간히 메시지를 내놓고 NSC도 직접 회의를 주재했는데 재기불능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다 이걸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래도 북한에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성의는 다 보여줬거든요. 네. 악수하자. 우리 그렇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제가 할 길을 가면서 지금은 한국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별의별 말들이 공식 용어들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좀 ICBM 했지요, 핵실험했죠, 그리고 또 미사일 쐈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저렇게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도록 하겠다. 계속 도발하는 경우 이런 메시지가 지금 꼭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제재도 강화하고 북한에게 우리가 단결된 의지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때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반영해서 저렇게 재기불능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렇게 우리 군이 6분 만에 대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 일찍부터 NSC를 소집하고 이런 또 속사정을 알고 봤더니
어제부터 이미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야기는 취재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5분쯤에 청와대는 이미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제 발사대가 이동하는 그런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미사일을 추가로 도발을 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정부가 그러니까 어제 낮에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금액이 91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계획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을 알고도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91억 원 규모의 돈을 이제 건네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 사이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영환 부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 표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오전 6시 45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 파악이 돼서 이걸 바로 즉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마쳤답니다. 오전 중에. 그런데 정부가 통일부 발로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 지원 계획이 있다라고 오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밝혀지면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인도주의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네. 예를 들어서 갓난애들 그다음에 임산부들 다 우리 동포고 우리 아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원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시기가 문제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 문제입니다. 사실 예방 백신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일부만 잠깐 힘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만 촬영하고 그것이 군 장병들, 북한군 병사들한테 예방주사로 들어가고 용량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하고 시기적으로는 미사일 발사가 하루 전에 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발표한 건 시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아마 부처 간에 서로 좀 약간 연락이 좀 안 되고 그랬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추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언제 어떻게 하는가는 정말 그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권의 인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부가 어제 도발 계획을 미리 알고도 대북 지원 계획을 밝힌 건 오늘 도발이 있은 후에 대북 지원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기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투트랙 기지를 강하게 밝히는 또 측면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강병규 기자, 청와대에선 어떤 생각이었는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앞서 이동훈 기자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설명을 했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대처와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처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처를 하는 것이고 인도주의적인 것은 일단 북한 주민들, 강력한 제재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대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또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 유엔 안보리의 그런 방침에 전혀 위반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안보 정책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 어떤 이야기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판국의 대통령께서는 군사력 증강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해도 대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이없는 안보관들입니다. 안보를 이 정권에 맡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습니다. 안보 포기입니다. 포기. 지지자들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 청와대는 대북 지원과 군사적 대응은 별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투트랙 방침이라고 얘기하지만 두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고영환 부원장. 아무리 성량 개량해도 대포 당할 수 없다. 우리 무기 아무리 성량 개량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탄도 중량 아무리 무겁게 해도 북한을 뚫을 수 없다는 건데 사실일까요?
사실은 저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중량을 1톤, 2톤으로 하는 건데 사실 핵무기가 하나 터지면 다이너마이트 10만 톤 이상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교 말씀을 야당 대표께서 하신 거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탄두 중량을 늘리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가라는 게, 정부라는 게 책무가 우리 국민이 안보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자, 저희가 굉장히 전략 무기들을 많이 들여왔다. 얼마 전에 공군이 타우루스라는 미사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발사 장면인데 그게 봤더니 지하 8m까지 벙커를 뚫고 들어간다는데 그 정도만 적정한 양입니까? 김정은은 만약 그런 유사시에 어디로 숨게 돼 있습니까? 뭐 김정은의 1차 지휘소는 평양 주변에 있고요. 마지막 주휘소는 자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깊이가 한 150m 정도로 들어가 있는 갱도화된 데 들어가 있어서 아마 타우루스 같은 거로 폭파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 같은 거는 지하 100m, 200m 들어가서 아주 그 지하 동굴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얘기도 한번 짚어보면 지지자들만 그렇게 보냐, 지지자들이 그렇게 두렵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히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지율 변화는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네, 보수 야당 쪽에서 이제 이런 안보 이슈로 사실 맹공을 퍼붓고 있으면서 3주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연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인데요. 자, 8월 5주차에서는 73%를 유지를 했었는데 9월 첫째 주 들어오면서 70%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둘째 주, 저희 어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때 한 3%포인트 더 낮아진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국정 동력으로 좀 삼으면서 그동안 많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안보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남은 이슈, 남은 과제들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66%대 지지율이면 상당히 높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층이 더 많다는 건 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노은지 기자, 다시 한번 야당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10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오늘 아침 이제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간에 돌고 있는 소문을 소개한 건데요. 일단 그 10년 전이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10년 전에 10월 4일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고 14선언이 발표가 됐었죠. 그거에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우택 원내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10월 4일이면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날이 된다고 합니다. 이 10월 4일 남북 선언 10주년을 두고 한간에는 남북 회담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14남북 선언 10주년을 앞두고서 국제사회와는 거꾸로 가면서 이 전술핵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이런 남북 대화와 연계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14 남북선언 10주년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설이 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노은지 기자, 청와대 쪽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청와대는 일단 꿈 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NSC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야당 비판이 나오니까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영한 부원장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정상회담 이런 이벤트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지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술핵 배치랑 남북 정상회담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관성은 없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 전술핵 배치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배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도 없고 배치해야 된다. 이게 외교적 모호성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 외교적 압력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일단 CNN과 인터뷰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핵 문제가 상당히 조금 지금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핵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단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방미단까지 보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이제 미국 쪽 조야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술핵 배치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야권에서 또 추진하는 것은 다른 방향입니다. 아무튼 간에 양쪽의 의견이 부딪히면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발전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두 번이나 지금 미사일을 자기네 머리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본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언론이 우리 언론보다 더 할 정도로 이제 계속 속보를 내보내고 그리고 홋카이도 같은 12곳에는 대피까지 당부를 했는데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하자마자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단호한 얘기를 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한다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강한 얘기까지 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영토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일본 그 정부를 비롯해서 아베 총리는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북한의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더구나 더 불안한 거는 북한 김정은의 속셈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겠죠. 자, 강병규 기자, 이거 김정은 마이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김정일과 김정은의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먼저 김정일은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도발을 하는데 김정은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김정일은 핵실험이나 이런 도발을 주로 월요일 날 좀 전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일단 그런 공식이 전혀 들어맞지가 않고 있고요. 일단 김정일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쏠 때 이제 국제 해사기구라든지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그러니까 뱃길과 비행기길 이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들의 사전에 이제 예고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사일 쏠 거다. 그런데 김정은은 사실 그런 좀 모양새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긴급하게 좀 도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핵실험이랑 미사일을 이용해서 도발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둘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이 중장거리라서 한 2,500km에서 5,000km 사거리를 두고 있다는데 이번에는 3,700km를 날려보냈거든요. 이거 거리상으로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거리상으로는 지난 8월 9일 날에 자기네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괌섬 포위사격을 네 군데다 하겠다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태도를 보아가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유엔 결의가 나왔고 미국이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괌에다 대고 쏘진 못하고 괌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일본 쪽 북태평양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 문제는 일본도 사실은 그것을 요격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은 지금 SM-3라는 거가 이제 한 500km까지 상공으로 지나가는 걸 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SM-3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은 지금 1000km 상공으로 지나가는 어쇼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도 정말 이번에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좀 느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환 부원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도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고 일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자, 일본 니시무라 키니치 일본 군사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말하기를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자, 북한의 미사일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높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미사일을 요격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밖에 없고요. 사실 일본도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SM-3도 없고, 그래서 참 우리도 할 일이 참 많고 갈 길이 참 멀다는. 네, 정치데스크 큐시트 이렇게 채워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와대부터 가보겠습니다.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방안을 밝힌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도 대북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어제 오전 6시 45분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중 보고가 되었는데요. 어제 CNN과의 인터뷰 때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도 북한을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시킬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NSC를 소집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IR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군은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동해 최전방에서 현무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뒤였는데요. 하지만 현무 미사일 2발 중 1발은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발사 직후 몇 초 만에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일본을 넘겨 북태평양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의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고영환 부원장,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꿈쩍 않고 별로 응답을 않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미사일을 쏴버렸는데 이거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무성 성명이나 아태 성명에서 나온 것처럼 네. 속도전을 벌려서 빨리빨리 핵과 미사일을 보유해서 실전 배치하겠다는 그 의도를 계속해서 밝히는 거고, 그 의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고, 뭐 오늘 택일을 한 것은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무력 시위, 거부 반응. 우리는 너네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커진다. 이런 그런 반발을 보여주는 그런 무력 시위성 더 발사라고 빨리 합니다. 우리는 핵무기 갖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렇죠. 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북한이 그런데 미국을 자극했던 게, 자, 우리가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또 괌을 넘어갈 만큼 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17일 전에 쐈던 것보다 1000km 정도를 더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상 각도로 쏜 거 중에는 가장 긴 거리를 날았다. 이게 합참의 발표입니다. 3700km를 갔는데 괌까지의 거리가 3500km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괌까지 가고도 남는 거리를 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당 창건일 이전에 당 창건일 즈음을 해서 뭔가 추가 도발이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영환 부원장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합참이 분석하기로는 이번 발사한 미사일이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화성 12형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김정은이 지금 뭐 어떤 규칙을 깨고 이렇게 뭐 무규칙적으로, 일단 부규칙적으로 이제 도발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핵무기 완성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오직 달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전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영환 부원장께 한번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버지 김정은은 그나마 좀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
아들 김정은은 정말 천방지축 예측불허다 이렇게들 평가들을 합니다. 왜 둘이 이렇게 틀린 걸까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이제 방금 강 기자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카오라고 이제 국제 민영항공기구 뭐 그거에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길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고 나한테 그러겠냐. 정말 천방지축 예측불허의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김정일은 그래도 조금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이것이 어떤 반발을 불러올까는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은 정말 자기가 향한 목표를 향해서 핵과 ICBM을 가져서 뭐 미국을 협박을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겠다는 그 모든 것에 지금 국가적 힘을 몰아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 네. 정말 많이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고모부 장성택도 고사포로 사격을 해가지고 뭐 총살을 시켰다 하고 그 많은 사람 현영철까지도 그 숙청을 했는데 이런 통치 스타일이 지금 핵 개발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고 보니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일하던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조금 우습게 듣는 듯한 느낌을 보이니까 이 장성택이나 현영철 같은 사람들을 잡음으로써 자기의 유일지배 체제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공포정치로서 자기 지위를 잡았고